여러분 안녕하세요. 흉악범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범죄자들에게 더 엄한 형벌을 부과하고 26년 이상 사용한 적이 없는 사형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더 엄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관해 저와 생각이 비슷한 책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흉악범죄를 많이 다루는 뉴욕주 검찰청의 사회정의부에 재직하며 범죄자 처벌의 최일선에 있던 한국계 검사 이민규가 쓴 나는 뉴욕의 초보검사입니다가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 형사제도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뉴욕 검찰청에 근무한 지은이는 미국 제도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해답이 아님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떨어질 때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듯하다. 그럴 때마다 법을 몰라서 그렇다며 대중의 분노를 무시하는 태도는 법원과 국민 사이 괴리를 키우는 꼴밖에 안 된다. 사람들이 매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분노했을 리는 없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판결들 중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온정적인 판결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살 만큼 형량이 약하게 떨어지는 판결이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은 선진국들 중 형량이 무거운 나라에 속한다. 다시 말해 엄벌주의 국가의 대표주자인 것이다. 미국 법원은 흉악범들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그리고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100년형, 200년형을 수시로 선고하곤 한다. 지적 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고작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보다가 아동 포르노를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때려버리는 미국의 법원을 보면 뭔가 속 시원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가혹한 형벌은 일시적으로는 통쾌한 기분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결코 상쾌한 뒷맛을 남기지는 못한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보이는 나라다. 1992년부터 OECD가 수감률 통계를 발표한 이래 미국은 이 분야에서 1위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다. 보호 관찰이나 가석방 중인 사람들도 600만 명에 달한다. 15명의 아이들 중 1명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흑인 남성으로만 한정하면 3명 중 1명이 수감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된 데에는 마약과의 전쟁, 총기 소지법, 전 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1등 공신은 미국이 채택한 교정정책일 것이다. 1974년 범죄학자 로버트 마틴슨이 갱생을 위한 노력은 결론적으로 시간 낭비라는 말을 남기면서 교정정책으로 채택된 엄벌주의는 범죄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정책이다. 그 결과 미국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선진국들 중 가장 징벌적인 국가로 변모했다. 재소자의 수는 폭증했고 교도소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수백 명의 사형수들이 총살이나 전기의자, 독극물 주사 등을 통해 목숨을 잃었고 몇몇 주는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을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위험 요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꼭 흉악범들만 교도소에 장기 수감되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경범죄만으로도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미국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병과주의 때문이다.
병과주의란 쉽게 말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한 건 한 건마다 형을 선고해 형량을 합산하는 제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선 구치소와 교도소들이 마치 피서철 한강공원에 돗자리 깔리듯 우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미국은 대학보다도 더 많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지었다. 몇몇 주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수가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수를 앞지르기까지 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유지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은 1980년 69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 800억 달러 수준으로 30여 년 사이에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의 공용 교도소만으로는 좀비같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소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교도소 운영권을 위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영 교도소들은 더 많은 재소자를 확보해 수익을 늘리고자 새로운 범죄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기존의 범죄자들의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입법자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쏟아붓게 되었다. 가끔 민영화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비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교도소 서비스는 섣부른 민영화가 불러올 수 있는 폐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도소 서비스라는 거대 비즈니스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칼 또는 징벌로만 이해하고 싶어 한다. 더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딘가 부족하고 망가진 사람들을 갱생시키고 또 사회에 복귀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보다 이들을 기계적으로 처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격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쉽다. 별 조항도 받지 않는다. 격리되는 범죄자들 중 대다수는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정도로 부유하지도 않으며 그 때문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발언권 역시 미비한 탓이다. 결국 로버트 마틴슨이 갱생을 위한 노력은 결론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의 갱생이 정말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는 단지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칼 또는 징벌로만 보는 사회에선 검사들이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칼에 더 큰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당한 국가 권력이라는 칼이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그 칼에 맞아 흩뿌릴 사람들의 피와 눈물 역시 필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칼을 쥐고 있는 검사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서로 경쟁적으로 형사처벌의 형량을 확대하겠다거나 더욱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을 선동할 게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직 국가와 법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만으로 움직이는 검사는 최고의 검사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사형 제도에 관해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김재훈이었습니다.